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한국 국방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여러 국가에서 많은 6세대 전투기 개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발전했습니다. 공대공 전투, 예상되는 접근 차단, 지역 거부 환경에서의 전장 생존성, 지상 지원, 공격을 위한 5세대 역량은 미래의 위협 환경에 맞게 강화되고 적응되어야 합니다. 공중우세 역할에 대한 초기 초점은 점점 덜 흔해지는 근접 공중전에서 벗어나 지상 지원, 사이버 전쟁, 심지어 우주 전쟁 역량까지 확대되었으며 가시거리 박 BVR 공대공 미사일 역량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유인 및 무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연성도 추구되며 트래픽이 많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더 많은 위성 드론 및 지상 센서 함대와 통합하여 완전한 데이터 의사결정 D2D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도 추구됩니다. 6세대 전투기는 현재 서비스 및 개발 중인 5세대 Z 전투기보다 더욱 진보된 개념화된 Z 전투기 설계 클래스입니다. 중국, 미국,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국가적 6세대 항공기 프로그램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조차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다소 과하게 AI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의 또 다른 문제는 AI가 더욱 신뢰할 수 있고 회복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AI 기반 시스템은 스푸핑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거나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AI를 강화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많은 시도, 즉 제로 트러스트가 진행 중이지만 AI 기반 시스템은 거짓 양성 결과를 생성하거나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입력을 잘못 해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더 많은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비즈니스 및 군사 이니셔티브를 통해 실시간 또는 실시간에 가까운 분석을 달성하여 들어오는 새 데이터를 처리하고 올바르게 식별하고 더 큰 시스템에 정확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한 작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인지 NGAD의 가장 큰 문제는 비용입니다. 미 공군의 차세대 공중우세 NGAD 프로그램은 성능을 저하시키는 비용을 낮추는 것보다는 우수한 기술 역량과 유인 설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6세대 전투기라 하면 단연 주목되는 것이 바로 최첨단 스텔스 능력과 항공전자 장비입니다. 여기서 최근 대한민국 KF-21 전투기에 적용할 스텔스 성능이 한 단계 더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기존 전자파 흡수 소재보다 더 넓은 대역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는 새로운 소재 신기술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이는 국가안보기술인 스텔스 기술뿐 아니라 첨단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도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은 독자 개발한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의 개발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실전 배치를 위한 양산 기체 개발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방산 기술력이 항공엔진 개발 성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세계 최초 스텔스 신기술을 연이어 개발해내니 강대국인 미국조차 놀란 모습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맹관계이자 한국을 우수한 방산 고객으로 두고 있는 미국의 언론사와 기업들은 대한민국 방산을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빠른 기술력 발전과 신기술 개발 실력에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실로 군사기술력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며 미국에서도 한국에 기술협약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기술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재료연구원은 기가헤르츠 고주파 대역에서 유전 손실과 자성 손실을 극대화하는 금속유기 골격체 MOF를 개발하고 이를 복합화해 고성능 광대역 흡수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파 흡수 소재와 관련한 기존 연구는 단순히 높은 전도성과 유전성을 가진 소재를 활용해 개발하는 데 국한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재는 복합화 과정에서 불균일한 혼합으로 적정한 복합 유전율과 투자율을 달성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두께가 두꺼워지고 협대역 흡수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전자파 흡수 소재는 기존 대비 흡수 성능을 높였을 뿐 아니라 낮은 두께에서 높은 반사 손실과 넓은 흡수 대역을 가졌습니다. 특히 MOF를 통해 다양한 유전 및 자성 손실을 지닌 전자파 흡수 소재를 제작하는 데 용이해 기존 소재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 전자파 흡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팀은 소재 조성을 최적화하고 습식 방식을 통해 MOF를 합성했으며 열처리 과정을 최적화해 MOF를 제조하고 폴리우레탄 소재와 혼합해 전자파 흡수 소재를 제작했습니다. 개발한 전자파 흡수 소재는 높은 전자파 흡수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더 얇은 0.9 두께로도 과거 볼 수 없었던 광대역 흡수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 기술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세계 최초의 기술인데요. 이와 같은 MOF 기반 전자파 흡수 소재 기술은 국가 안보 기술뿐 아니라 전기전자, 자율주행, 통신 등 전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파를 사용하는 산업 분야는 전자파 장애 및 2차 간섭으로 인한 오작동이 가장 큰 걸림돌인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IT 분야의 필수적인 기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우리 군사무기와의 연계로 고성능 스텔스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기존에 개발했던 기술과 결합한다면 이번 신기술의 시너지가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스텔스 기술 개발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노르페인트를 비롯한 민간 기업과 협력해 1999년부터 스텔스 기술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개발을 진행하여 2008년 비로소 스텔스 성능 실험을 통과, 결국 스텔스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국산화했던 기술은 대한민국 5세대 전투기 개발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개발해낸 스텔스 소재는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도 협력을 요청할 만큼 놀라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한국이 개발한 소재를 전투기에 완전히 적용시키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향후 블록2에 적용시키기 위해 꾸준히 개발 중이며 결국 KF-21 전투기는 고성능 전투기로 성장할 것이라고 미국과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기업인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시스템에서 공식적으로 스텔스기에 적용할 수 있는 저피탐 소형 안테나 형상, 즉 컨포멀 안테나의 형상 기술을 개발하는 데 완벽히 성공했다고 언급하며 최신 기술을 더한 추가적인 개량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투기 선도국들에선 그동안 스텔스 형태의 컨포멀 안테나에 대하여 해외 수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도입이 불가능했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에게 아쉬운 소리를 들어야만 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마침내 우리 연구진들의 손으로 직접 자체 개발에 성공하여 세계 전투기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한국형 컨포멀 안테나란 전투기 등의 기체 표면을 따라 안테나를 밀착시키는데 컨포멀 형상을 만들게 되면 적의 레이더파가 아군 비행기 표면에 부딪혀 되돌아와 레이더 반사면적 RCS가 작아지면서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일반인에게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KF-21 전투기가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며 기존 무기체계에서 쓰던 통신장비도 안테나의 형상만 바꿔서 스텔스 무기체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기체계 및 지휘 통제체계 간실시간 연동을 위한 통신 링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효과도 있는데 이것은 바로 현재 개념 연구를 통해 진행해오고 있는 무인 스텔스기로 궁극의 6세대 전투기의 필수적 특징인 것입니다. 물론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어낸 국가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신기술은 다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번 연구개발을 통해 향후 스텔스 무기체계를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것이 목표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자신감 있는 발표를 바탕으로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같은 개념의 기술이라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레이더 반사면적 RCS 수치가 낮을수록 스텔스성이 높다고 하는데 KF-21 전투기를 살펴보면 두 개의 수직 및 수평 꼬리 날개는 모두 저피탐 형상으로 설계되었고 다이아몬드 모양 주익은 RCS 값은 낮추는 최적의 형태입니다. 꺽쇠 모양의 공기흡입구, 반매립식 내부무 장창도 스텔스 성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자면 KF-21 전투기는 현재 80% 이상의 스텔스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항공우주산업 강구영 사장은 KF-21 전투기를 4.5세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5세대 전투기적 요소가 많다며 4.9세대급 전투기라고 부르는 것이 알맞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스텔스라고 해서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커다란 전투기가 아닌 작은 축구공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자체가 레이더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지만 바꿔 말한다면 레이더의 위치에 따라 RCS도 달라지는 것이죠. 스텔스 형상은 정면 레이더에서 가장 작아 보이고 후면이나 측면에서는 레이더에 조금 더 쉽게 포착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면에서 레이더 망에 잡히지 않는다고 이것을 스텔스 성능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텔스 전투기는 형태뿐만 아니라 상대의 레이더 전파를 흡수해버리는 특수 도료를 발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텔스 페인트라고 불리는 램이라는 도료를 발라야 하죠. 램은 흑색 탄소 분말,
미세 철 입자를 함유하고 있어 레이더 전파 흡수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스텔스 도료는 이것이 유일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새로운 물질을 개발해내 돌풍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램이 아닌 다른 스텔스 물질을 개발해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것은 바로 메타물질입니다. 우리 한국은 2014년부터 메타물질 연구에 9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메타물질은 자연계의 대부분의 것을 흡수할 수 있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레이더 전파도 흡수할 수 있는데요. 메타물질은 램보다도 더욱 뛰어난 흡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더의 주파수는 정말 다양한데 램에 비해 무려 5배나 넓은 레이더 주파수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훨씬 폭넓은 대역의 파동을 모두 흡수하여 스텔스 성능 자체가 확연히 우수해지며 대한민국만의 독점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전투기에 적용된다면 스텔스 부분에서 한국을 따라올 수 있는 국가는 현재로선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사 분야 메타물질 연구팀에서는 파동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레이더 또한 파동이기 때문에 최대한 폭넓은 파동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스텔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잠수함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해저용 스텔스나 적외선 카메라를 속일 수 있는 보병형 스텔스 장비 지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병형 스텔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투명 망토가 되는 셈인데요. 적군의 눈에 직접적으로 띄지 않는 이상 레이더가 우리 국군을 잡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을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메타물질 기술은 유일무이한 세계 최고의 기술이죠. 관련 특허만 해도 국내에서 364건, 해외에서 165건을 취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 관계자와 기술 과학자들은 대한민국이 KF-21 스텔스 성능을 이미 확보했다고 하고 있으며 한국 전투기가 5세대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자랑하는 다중분광 스텔스 기술은 미국의 기술과 비견할 만하며 이에 최신 기술을 더한다면 미국을 뛰어넘는 스텔스 성능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기존 스텔스 기술의 중점은 적에게 탐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텔스 성능이 좋더라도 결국 적에게 위치가 노출된다면 방어가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다중분광 스텔스는 적에게 탐지되지 않지만 적이 공격하지 못하게 유도 기능까지 차단해버리는 기술입니다. 기본적인 스텔스 기능은 물론 적전투기가 공격을 시도하는 것까지 무산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기술은 대한민국 첨단 기술력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기술입니다. 지금 한국 KF-21의 첨단 스텔스 업그레이드 성과가 속속 등장하며 한인포스트에서 기사 하나를 게재했는데요.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최첨단 전투기를 설계하고 KF-21 프로젝트에서 수집한 전문 지식과 지식을 활용하여 개발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높은 6세대 전투기,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합작으로 KF-21을 중심으로 한 항공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첨단 제트기가 어떤 종류의 항공기보다 뛰어난 투명 방패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업계에 떠돌고 있습니다. 항공전자 장비가 혁신되었다고 상상해 볼 경우 예측에 따르면 전투기는 항법, 통신 및 유도 시스템에서 첨단 기술을 자랑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의 도약은 진화하는 전투 시나리오를 처리하여 제트기가 우월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똑같이 능숙한 조종사인 인공지능이 동반한 KF-21 전투기에 가시안이 나왔습니다. AI는 조종에서 무기 시스템 제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6세대 전투기를 경쟁자들과 차별화하는 것은 확장된 작전 범위입니다. 연료 용량과 엔진 효율성과 같은 측면이 최종 사양에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대 전투기에 비해 더 우수한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한국이 어떻게 미국과 비교되냐며 미국이나 러시아, 프랑스의 전투기가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5세대 스텔스기 양산을 성공했으며 모든 기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세계 최강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스텔스 성능에 관해서는 현재 미국의 로키드 마틴조차 한국과의 기술 제휴를 맺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한국의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4대 기술을 이전받지 못한 한국이 우리의 핵심 기술을 미국에 넘길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만 해당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프랑스와 러시아 전투기를 비교하는 사람들은 군사 지식에 관해 조금 더 알아보면 비교 가치 자체가 없다는 사실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는 최근 판매율이 높아진 4.5세대 전투기 일뿐 9세대 형상으로 스텔스는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성능을 보았을 때 운용 측면에서 KF-21 전투기와 비교될 뿐인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산 전투기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그 성능의 허점을 모든 국가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 전투기를 대한민국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스텔스 성능은 미국산 전투기만이 비교 대상입니다. 그 와중에 스텔스 기술력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하는 교전 능력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 한국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본의 발작 버튼을 제대로 눌렀습니다. 일본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전투기 발전 속도를 운운하며 기술력이 뒤처진다고 조롱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6세대급 전투기 개발에 돌입하는 지금 한국은 이제야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면서 그것조차 단번에 만들어내지 못하고 4.5세대부터 만드는 모습이 우습다며 역시 전투기 후진국답다고 한국을 비하했습니다. 일본은 본인들은 기술을 축적해 이미 6세대 전투기인 F3를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엄청나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F3 개발 상황은 참담합니다. 개발 초기에는 일본 혼자 독자 개발을 하려고 했지만 뒤늦게 혼자 개발하는 게 무리라고 생각한 일본은 영국과 이탈리아와 함께 6세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되지만 정작 그 실용성은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미적지근한 태도는 물론이고 6세대급 전투기 개발이 물거품이 될 기미가 보이자 일본은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인 GCAP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려고 했지만 영국은 강경하게 일본의 태도에 대한 일침을 놓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정신 차리라는 저격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GCAP의 전투기 개발 현황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GCAP에서 하차하게 된다면 아무런 성과도 나지 않은 프로젝트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버린 예산을 영국과 이탈리아 두 국가가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GCAP에 참여하기 전 일본의 6세대 전투기 F3의 개발 비용은 무려 50조 원 이상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개발비 20조 원을 포함해 생산과 배치까지 고려한 비용입니다. 겉보기에는 엄청나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심각한 가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F2 전투기 90여 대의 추가적인 교체 소요까지 고려해 F3 전투기는 약 100대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F3 전투기 한 대당 가격은 약 5천억 원이라는 가격으로 형성되는데 이는 미국의 F-22보다도 1.5배가량 높은 가격입니다. 그야말로 성능 대비 최악의 가격인 것입니다.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 전투기 특성상 가격이 더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상황만 보아도 이 주장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무기체계를 형성할 때 생산량을 늘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최대한 가격을 낮추며 좋은 무기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무기는 대부분 엄청난 가격대를 자랑합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좋지도 않습니다. 가격은 최고급이지만 성능은 세계 평균 정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전투기 개발은 상당한 출혈이 뒤따를 것이고 이것으로 수출이익까지 바라긴 힘듭니다. 일본은 이러한 예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영국, 이탈리아와 손을 잡았으나 세 나라가 모인다고 6세대 전투기가 뚝딱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니란 생각이었다는 것을 일본 내의 군사 전문가들도 인정했죠. 일본 내의 군사 전문가들은 GCAP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주로 냈습니다. 일본이 개발했던 4세대 전투기는 F-16의 카피품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성능이 F-16과 비슷하거나 떨어졌지만 가격은 F-16 전투기의 3배가 넘었죠. 그리고 영국과 이탈리아가 개발한 유로파이터 역시 생산 중단 위기가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자면 이 나라들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자고 모였지만 별다른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엔진부터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영국까지 함께 참여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이 공표되었을 때 국내 일부 국민들은 한국만 전투기 기술력이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KF-21 전투기를 5세대 미들급으로 개량하더라도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지 못한다면 결국 무기종속국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주국방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바라본다면 대한민국은 국산 초음속 전투기를 하늘에 날아올리고 실전기체 조립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 개념 확립도 제대로 되지 않은 6세대 전투기는 개발 기간 내에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심지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의기투합한 국가들은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 개발도 못해본 국가들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이 가능한 곳은 단지 미국 정도인 것이죠. 심지어 엄청나게 높은 가격도 일본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영국과 협력하여 최첨단 엔진을 탑재한 5세대 전투기를 만들더라도 일본 공군 내에서 운영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상상 이상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일본 국내의 군사 전문가들조차도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성과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은 대한민국 KF-21 전투기에 장착할 미티어 미사일을 납품하고 한국산 전차를 구매하면서 대한민국과의 공동군사협약 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눈치입니다. 사냥을 위해 훈련된 어린 매라는 뜻의 한국어인 보라매라는 용어는 이 제트기의 신속한 기동성과 엄청난 힘을 완벽하게 묘사합니다. 화력에 관해서 KF-21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최대 7.7톤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인상적인 적재 능력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공대공, 공대지, 대한미사일이 혼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근접 전투를 위한 20mm 3연장 대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제트기는 무기 보관을 위한 하드포인트 10개를 제공하며 각날개 아래에 4개, 항공기 배면을 따라 2개를 할당합니다. 전투 반경이 약 750km인 KF-21은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어 잦은 연료 보급의 필요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KF-21의 개발 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KF-21 보라매에 대한 데이터 유출 사건은 동부 지역뿐만 아니라 지구 서쪽까지 번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미국과 유럽 국가를 포함한 여러 제3국을 싸움에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KF-21 프로젝트의 테피스트리에 미국과 유럽의 기술과 제품이 상당히 통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협정에 따라 한국은 특정 대상 허가를 먼저 취득하지 않고는 다른 국가와 이러한 기술의 세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막는 특정 제한에 구속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와 관련된 문서가 공격받은 USB 드라이브 내부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잠재적으로 폭발적인 발견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상당한 외교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국의 스텔스 기술력은 물론 다양한 방산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렇게 개발한 우리의 기술을 외부로 번져나가지 않게 안보 문제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KF-21 보라매 사업이 우리의 자주국방을 이룩하고 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